레드테크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레드테크가 아주 무서운 양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 레드테크가 힘을 발휘하고 우리 실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휴머노이드, 인간의 형태를 띤 로봇. 휴머노이드 잘 알고 계시죠?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고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스타링크의 위성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2025년 10월 현재 7,001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스타링크가 쏘아올린 저궤도 위성들입니다. 자, 이 스타링크가 쏘아올리는 인공위성, 정지궤도 위성, 고도 36,000km에 정지되어 있는 이 위성과 달리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통신의 지연 시간이 짧고 또 고속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데, 홍열 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을 위한 모든 빗장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인공지능 관계장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만 관할하는 장관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관련된 또 인재 육성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관계장관 회의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인재를 유치하고 또 해외로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과제를 맨 처음 내세우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저는 이공계 이탈 문제, 의대 쏠림 문제, 정보교사의 부족 실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난해 제가 파악했던 여러 수치 못지않게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3자 결제 방식을 일부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26%에 이르는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10월에 구글 475억, 애플 205억 원의 과징금을 상한액으로 제시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징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서 1년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왜 도대체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냥 빨리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금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견 청취를 하고 법적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사이에 총 680억 원의 상한선으로 제시됐던 과징금이 올해 3월에 420억 원, 210억 원으로 630억 원으로 줄어든 건 아니겠습니까? SM그룹 회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모 현 회장은 지역 민방인 UBC 울산방송의 소유 제한 위반 의혹과 방송국 자산 유용, 내부 거래 의혹 등 매우 중대한 의혹들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국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욕설이 좀 꽤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욕설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앞부분은 그대로 좀 저희가 편집을 했고요. 뒷부분은 삐처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가 사람 새끼야? 회사 벌어먹는 새끼가 사람 새끼야? 저런 개 그래 다 찍어라. 찍어 그래 찍어. 그래 지금 찍어서 올려놔. 지상시? 그래 너도 회사 팔고 새끼야. 그만. 다 끝났어. 누가 가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네가 지금 네가 하는 이게 새끼야. 네가 노조위원장이야? 회사 팔겠다는 놈이? 제가 뭘 팔게? 뭘 팔게? 네? 야, 이 치워! 그래, 올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뭘 찍어요? 뭘 찍어요? 노조활동 방해하는 거 찍습니다. 네? 네. 네가 대주주한테 소유와 경영 분리를 얘기하는 노조위원장이 대주주한테 사장 행위나 마라. 네가 왜 그러는 건데? 회사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야? 이정환 사장, 네. 지난해 초에 JTBC 방송국에 찾아간 적이 있죠. JTBC의 SM 관련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막으려고 JTBC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JTBC 출신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찾아갔습니까? 진실을 제대로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사장님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그렇습니다. 보도해달라. 예. SM 모현 회장이 아까 그 녹취록은 뭡니까 그러면? 그 울산방송의 사장한테 방금도 내가 전화를 해놨어. 우리가 뭐냐면은 그 민방협회라는 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울산방송에서 그때 회장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민방협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SBS부터 시작해서 광주방송, 뭐 울산방송, 부산방송이 대구방송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을 하면 무조건 지금과 같이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뭔 일해주면 우리도 이제 맨발 먹고 나서줘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니까 저런 꼴이 나와. 그러니까 그 감천동지도 내가 그 울산방송 사장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좀 그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 저희 회장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 어떤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설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한 됐습니다. 가지 됐습니다.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자, 됐습니다. 조용히 의원님.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감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감천동 사하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 지난해 아파트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감천동과 관련해가지고 로비에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어릴 적에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입니다. 청장님, 달나라의 목도끼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저는 과학이 문학적 상상력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과학적으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산소나 물도 없다. 따라서 생명체가 숨을 쉬거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류는 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윤영빈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실 때 목표를 제시하셨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사람도 살 수 없고 목도끼도 살지 못하는 달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요즘에 달에 가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의 목적은 달에 가서 경제성을 보장하는 광물을 얻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2045년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도 달 착륙에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준비 작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우주항공청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활성화와 우주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은 분명하고 청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동시에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주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도 우주항공청의 큰 역할이죠.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현재 주요 우주산업과 관련된 R&D는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 사업들 대규모 그리고 완제품 중심으로 기획되다 보니까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하의 원자력안전학교에서 10만 건의 내부 정보가 유출된 일이 있었죠. 그 사실이 확인된 것이 6월 17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서버 사용량이나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한단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우연치 않게 6월 16일, 17일 정도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10만 건 정도의 내부 자료가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이제 16일 이상직을 발견한 후에 17일 날 그 당사자의 PC를 뜯어서 하드디스크가 없어진 것을 바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 망 분리로도 막을 수 없는 내부 정보 유출 방법은 이 컴퓨터 본체를 제가 가져온 것처럼 그냥 뜯어가지고 가는 방법이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들고 가면 걸리기 쉽겠죠. 갑자기 컴퓨터 본체가 없어졌으니까 모니터만 있으면 발견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를 내려받고
내부 유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안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하드 디스크를 빼낸 거 맞죠? 사업자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주 산업을 혁신하고 발전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계획을 정부에서 변경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괜히 많은 돈을 썼는데 결국에는 뒤떨어지는 기술만 개발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을 중도 변경할 때에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에 세밀함이 부족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야 할 길이 멀죠. 우주산업 생태계도 구축해야 되고 2032년 달 착륙도 해야 되고 절차를 잘 거치시고 또 그리고 관계자들 잘 설득하면서 조정력, 정책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잊으셨는 모양인데 당시에 지원 폐지 조례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원 폐지된 거 아닙니까? 진행자 한 명이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불을 지폈고 그 발언이 없었다면 시의회 폐지 조례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안 했으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가 대응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의 대응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의 대응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는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비겁하게 책임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병민 부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를 폐지한 것이지 오세훈 시장이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과 함께 TBS 조례 폐지를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씨가 TBS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TBS를 없애버렸던 것이죠. TBS의 존폐와 TBS 직원들의 행사 여탈권을 가진 서울시장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안을 폐지한 거라고 말한다면 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TBS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8월 이후에 전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7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월급 받는 것도 작년 8월입니다.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거의 저희는 빚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직원들은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엄마 아빠 아닙니까? 그럼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사실 택배나 아니면 편의점, 카페 알바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고향집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성화 방안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 라디오 제작본부 이번 주부터 라디오, TV, 유튜브 동시 송출로 수요일, 금요일에 방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제작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 개런티로 TBS 출연진들이 TBS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무료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퇴직자들이 돈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직원들도 물론 당연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1년 이상 버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네. 돈을 안 받고 지금 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시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뭡니까? 조례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이야기와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번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항상 이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김병민 부시장.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로보락을 살펴보니까 국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46.5%, 세계 1위의 로봇 청소기더라고요. 이 제품을 구입하고 특히 이 로보락 앞에 보면 카메라, 여기 카메라가 있는 걸 보면서
더 섬찟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로보락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설치되어 있고요.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집 내부의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해커가 맘만 먹으면 원격으로 이 카메라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31일 로보락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말이죠.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공익적 목적, 과학적,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적 목적에 기반한 경우 이걸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이 로보락과 같은 IoT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IoT 보안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IoT 보안 인증 국내 해외 기업의 신청 현황. 올해는 상반기까지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업체가 보안 인증을 얼마나 받았나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IoT 보안 인증을 하면 뭐합니까? 한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보안 인증 자체를 무시해버리는데 그리고 최고 수준의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건 삼성전자 제품 4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김 대표님, KT는 그동안에 소액결제 피해에 관련된 관리, 집계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소액결제와 관련된 대금 징수 역할을 하는 그렇죠. 대행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은 책임을 지지 않고 관련 기관이나 이쪽에 넘겼던 거 아닙니까? 대행사에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이 초소형 불법 기지국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김 대표님, 소액결제 수수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소액결제 수수료는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릅니까? 그게 상당한 수익이 되는데 수백억에서 많게는 1,000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말씀이시고 평균 2-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국내 시장 규모는 7조 원에 이릅니다. 소액결제로 인한 수수료가 3사를 통틀어서 보면 연간 1,3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별로 이동통신 3사가 수백억 원씩, 많게는 1,000억 원 이상도 얻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SKT는 소액결제 피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객이 콜센터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B사 쪽에 B사에 넘겼어요. 그냥 다르지 않습니다. 예.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수수료를 벌어들이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우리는 대행사다 여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수수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3%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벌어들입니까? 제 생각에는 SKT는 한 1,000억 원 이상 벌어들일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벌어들이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LG U+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모르시죠? 준수하지만 소액결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LG U+의 경우에는 회선별 피해 집계라는 것을 냈습니다. 피해 기준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우리는 대행기관이다 라는 차원에서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수수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잘 파악하지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수백억, 수천억씩 벌어들이는 수수료율도 모르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동통신 3사가 이 소액결제를 통해서 수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이 대형 화재로 번진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배터리의 방화 조치, 화재 시에 방화포나 아니면 이격거리나 그런 안전 조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에서 언제든지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와 서버를 한 공간 가까운 곳에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말고 민간 데이터 센터들은 안전할까?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2022년 SK CNC의 카카오톡 서비스 마비가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에 그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잘 시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해 전산실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대형 데이터 센터 88곳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72곳에서 26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지난해 지적되고도 올해 7월까지 여전히 주요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는지 좀 제가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네,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8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KBS가 돌아갔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 노동과 공정방송 근로조건 무시, 된 감사 패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KBS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올해 경영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한 내용들이 좀 있던데 노사협의회에서 경영 성과를 자화자찬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에는 임명동의제, 공정방송위원회, 중간평가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거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측의 입장은 지금 개정방송법에서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편성규약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편성규약을 정할 편성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으니 지금 사측이 이것을 합의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방송 편성규약에는 임명 동의제를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편성규약은 회사의 사규에 준하기 때문에 개정방송법과 상관없이 임명 동의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편성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방송 편성 규약을 만들어서 임명 동의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TV협회나 기자협회에서 불신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단체 협약만 다시 살린다고 하더라도 편성 규약이 기존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임명 동의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크기만큼 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이 생각하는 크기가 커지는 만큼 국가도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 수준의 지식을 정말 물처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EBS의 위대한 수업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제작비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잖아요.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전체 출연연 23개 가운데 국가 녹색기술연구소를 제외한 22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연연에서 민간으로 이전해놓고 못쓰는 미활용 기술이 2021년 398건에서 2024년 689건으로 무려 73% 증가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개발했는데 기술 이전을 해놓고도 못쓰는 미활용 기술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반면 상용화에 성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431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잘 쓰이지 않다 보니까 기술 이전 그 자체도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전체 출연연의 평균 기술 이전율을 보면요. 2021년 64.5%에서 2024년 36.8%까지 급락했습니다. 출연연 연구원들이 열심히 개발한 기술들이 기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위험 연구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PPT 지금 보시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89,238개 연구실 가운데 무려 55,694개 연구소, 62.4%가 고위험 연구실입니다. 2020년에 48,000여 곳이었는데 7,000개 이상의 실험실이 고위험 연구실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만큼 안전관리에 철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위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대 과기원에서 8건의 고위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5건이 발생했고 올해 디지스트가 2건, 지스트가 1건, 유니스트에서는 다행히 사고가 없었습니다. 화상, 배임 사고, 폭발 사고, 화학 물질, 증기에 신체가 노출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될 텐데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5년치의 수치를 좀 살펴보니까 4대 과기원에서 지난 5년 동안 무려 7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고 7년 정도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암이죠? 기존에 하고 있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거에 굉장히 반응을 하지 않는 치료가 어려운 암종입니다. 그런데 악티늄 225 여기에는 좀 반응을 한다면서요. 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악티늄 225를 생산할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아서 이게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려면 또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 확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산하기로 한 2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예산이 마련되면 바로 설비공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2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노력을 해서 국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2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 독일에서 계속해서 이 동위원소를 수입해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는 말기 환자들이나 희귀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독일이나 말레이시아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원정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서 지난 9월에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동안 NST하고 23개 출연연 24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2,776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단순 계산하면 1년에 한 280건 되고요. 9개 출연연이 집중적으로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곳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틀이었습니다. 528건.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4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또 집중적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09건을 공격받았습니다. 한국기술건설기술연구원도 239건이나 되고요. 9개 연구기관이 집중적으로 연평균 50건 이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각 기관이 알아서 대응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연구기관과 민간 기업까지 총망라하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특화 사이버 보안 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품 아니겠습니까? 해저 케이블은 현재 전 세계 국제 데이터의 99%를 전송하는 데 쓰입니다. 저희가 쉽게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99%의 데이터가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이동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류가 다를까? 이렇게 두꺼운 광섬유 케이블이 있고요. 얇은 케이블이 있는데 이 두꺼운 광섬유 케이블이 오히려 얕은 바다에서 활용이 됩니다. 얕은 바다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지나다닐 수 있고요. 또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 이렇게 두꺼운 케이블을 이용하고요. 이게 이제 제일 얇은 케이블인데 이건 해저 8,000m 심해에서 활용되는 해저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방 케이블 4개를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400개 이상의 광섬유 해저 케이블이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저 케이블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9개 민간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9개라는 것도 있고 민간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통해서 현재 국내 해저 케이블을 운영하는 업체가 6개 되고 민간 해외 기업이 3군데 해저 케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AI 데이터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고 핵심 소재인데 이게 오로지 민간 업체를 통해서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G. 그렇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5G 품질은 어떨까? 5G가 타세대 LTE보다 훨씬 좋은 품질, 끊김이라든지 방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5G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끊김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앉아서 계시는 국회 본관 6층 627호가 바로 이 방입니다. 바로 이 627호 앞에 있는 복도에서도 5G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바로 본관 6층 627호 이 방 앞에 있는 복도입니다. 5G로 되어 있는데 LTE로 넘어가죠. 저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비싼 사용 요금을 내면서 5G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올해 들어서 SKT 해킹, KT 소액 결제 해킹, 계속해서 해킹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런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를 때마다 기업도 피해, 정부 기관도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SKT 유심 해킹 사고 때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거 우리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죠.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배움터를 전국 곳곳에 거점센터로 세워서 키오스크, 스마트폰, 생성형 AI,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2023년에 698억 원이었는데 2025년 올해 예산은 279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글로벌 AI 3강을 지향한다라고 하고 있는 2025년에 오히려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2022년부터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사업 추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신규 양성을 4만 명 목표로 하고 네. 또 재직자 교육을 6만 명 목표로 했는데요. 그랬죠. 근데 이제 신규로 목표했던 거는 조금 더 목표치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목표치 조금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 그냥 밑바닥입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융합 보안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보니까요. 전국 8개 대학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융합 보안 핵심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6년 됐습니다만 4년 정도 아니면 2년 이상의 대학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배출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이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서 배출된 인력이 325명밖에 안 됩니다. 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핵심 사업인데 총 6년 동안 325명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4만 명 채울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핵심 사업의 한 축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교라고 하는 건데, 이 지원 사업의 졸업생도 따져보니까 2개 대학에 28명. 과연 야심차게 시작한 신규 인력 4만 명 목표를 도대체 언제쯤, 이렇게 하면은 한 10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인신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납치와 고문, 폭행, 살인 등의 극악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통신범죄입니다. 통신범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포폰에 대해서 이동통신 3사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통신 3사에 물었습니다. 이 대포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SK텔레콤은 대포폰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KT는 대포폰과 불법 개통을 판단할 수 없다. LG U+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뒷짐을 지고 있고, 이런 이동통신 3사 역시 대포폰과 관련해서 별도의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포폰 여부를 직접 파악하지 않는다는 이동통신 3사 그대로 놔도 되겠습니까? 저는 먼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단계에서부터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원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된다. 방미통일가 앞장서서 이동통신 3사에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동통신사와 수사기관,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긴급 차단 등의 통합 대응,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패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당미통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지도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해놓고 2년 넘게 부과도 안 하고 있는 무능력한 식물방통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의 구글코리아 부사장님,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난 22일부터 미국에 있는 앱 업체를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를 절대 할 수가 없고 제3자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제3자 결제의 경우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계속 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봉입니까? 한국에는 제 30%에 이르는 수수료 계속 부과할 겁니까?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지니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말이죠.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시간 끄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연례 행사처럼 국정감사 지나면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또 1년 버티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은 안 내면서 막대한 수수료는 챙겨가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트래픽 비중을 좀 따져보면 국내 트래픽의 31.17%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트래픽 비중이 4.8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2023년 매출액은 9조 6,700억 원이었고요. 2024년의 경우에도 네이버는 10조 7,377억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구글은 2024년에도 3,869억 원을 신고하고 172억 원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가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불법 스팸 방지 등 통신 분야 정책, 그리고 협력 활동에는 사이버 윤리 분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3차례 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캄보디아 출장길에 올랐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는데 피싱 피해라든지 불법 구인 광고, 불법 스팸 방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7월 출장에서도 AI 관련 협력 방안만 논의했는데 이때만 해도 캄보디아 취업 사기, 고문 실패 이런 것들이 알려진 이후입니다. 양해각서에 2016년에 분명히 불법 스팸 방지 등에 대해서 협력하고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그리고 불법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제3항에 보면 워크숍 및 기관 방문, 전문가 공무원의 교류 및 파견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MOU 체결하고 말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을 같이 논의한다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그냥 관계자들끼리 교류하고 여행한 거예요. JIBS 정진홍 대표의 너무나도 절묘한 해외 취재 일정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14일 국정감사가 있기 하루 전날 정진홍 대표는 10월 13일 오후 3시 동해항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23일에 돌아옵니다. 10일 정도를 러시아에서 머물고요. 그랬다가 3일 지난 26일 밤 11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슬란드로 떠납니다. 그런데 26일 밤인데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저희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제주도에 있는 우주센터, 에너지 기술원 등을 방문한 뒤에 JIBS에 가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던 날입니다. 국회 과방위원들이 찾아오기 전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정진홍 대표를 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JIBS를 상대로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려면 애플TV에 가입해야 되고요. 이정우 선수를 보려면 스포티비 나우, 이강인 선수를 보려면 쿠팡플레이를 결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구독하려면 한 달에 약 4만 원 정도
경기가 필요합니다. 3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렇게 보고 싶은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조차 이제 결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디지털 취약계층은 스포츠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OTT의 이용료는 계속해서 오르죠. 넷플릭스가 올해 5월 9일에 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베이징 요금제의 경우에 9,500원이던 것이 12,000원까지 늘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2023년 11월에 프리미엄 13,900원으로 늘렸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OTT 채널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돈 없으면 스포츠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짐작하시겠죠? 보편적 시청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헌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헌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